204쪽을 피십니다. 204쪽. 204쪽에 부동산 등기 제도의 의 나와 있는데 5가지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죠. 등기소에 있는 등기관이 부동산 표시에 관한 정보와 권리에 관한 정보를 등기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등기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기록하는 것, 기록 자체를 부동산 등기라고 부르고요. 거기 밑에 보시면 용어의 정의가 나오는데 현재는 전부 다 전산등기부예요. 전산등기부. 전부 다 컴퓨터 파일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전산등기부의 특징이 뭐냐면 복제가 쉽죠. 그리고 바이러스 먹기도 쉬워요. 망가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등기를 하게 되면 등기를 할 때마다 복제본을 하나 마련해 놓습니다. 그 복제본이 등기부 부본자료라고 불러요. 등기부 부본자료. 그리고 토지 하나마다, 한 필지 토지마다, 한 동의 건물마다 만들어진 게 등기 기록이라고 얘기합니다. 한 필지 토지마다 존재하는 거, 한 동의 건물마다 존재하는 걸 등기 기록이라고 부르고요. 그러면 대한민국에는 굉장히 많은 토지들이 있죠. 4천만 필지 정도의 토지가 있습니다. 그 4천만 필지 등기 기록 다 통틀어서 토지 등기부 이렇게 부르고요. 대한민국에 건물도 엄청 많죠. 그럼 건물에 관한 등기 기록을 통틀어서 건물 등기부라고 불러요. 이렇게. 그래서 부동산마다 존재하는 것은 등기 기록. 그리고 토지 등기 기록 통틀어서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 기록 통틀어서 건물 등기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 뜻이고요. 등기필 정보는 등기필에서 필은 완료 필자예요. 등기가 완료가 되면 정보를 하나 작성이 되는데요. 이를 등기필 정보라고 얘기합니다. 뒤에서 상세하게 공부를 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 등기에 따른 효력 발생 시기 나와 있는데 이게 참 중요해요. 이거 좀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등기가 완료가 되면 접수 시점에 등기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접수 시점에. 그러면 접수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면 저장 시점이 돼요.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저장된 시점. 그 저장 시점이 접수 시점입니다. 그러면 등기의 효력 발생 시점은 저장 시점, 접수 시점, 등기의 효력 발생 시점. 등기의 효력이 발생하면 물권 변동의 효력이 나타나죠. 물권 변동 시점 다 똑같은 뜻입니다. 이거 좀 외워두셔야 돼요. 물권 변동 시점이 등기의 효력 발생 시점, 등기의 효력 발생 시점이 접수 시점, 접수 시점이 저장 시점입니다. 이거 좀 외워두셔야 됩니다. 이거는 민법 등기법 양쪽에서 출제 영순입니다. 다시요. 물권 변동의 시점이 바로 등기의 효력 발생 시점이고 등기의 효력 발생 시점이 접수 시점이고 접수 시점이 저장 시점입니다. 이게 소급표가 인정이 되니까 시험에 자주 내요. 꼭 기억해 두시죠. 그래서 별표 쳐두시면 참고가 아니라 중요합니다. 중요. 민법 등기법 양쪽에서 출제 영순위가 됩니다. 그 다음에 등기의 기능 나와 있는데 물권 변동의 효력 발생 요건. 이건 몇 조죠? 186조. 법률행위 플러스 등기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죠. 그래서 이 물권 변동의 효력 발생 요건은 186조의 등기를 얘기하고 이건 우리 등기법에서 출제되는 건 아니고 민법에서 출제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부동산 물권의 처분 요건. 이건 몇 조죠? 187조.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죠. 맞아요? 네, 다 민법에서 하는 겁니다. 채권의 대항 요건 나와 있는데 이것도 민법에서 출제가 되는 건데요. 우리 등기법에서는 안 나와요. 다만 내용은 좀 알고 계시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6조와 187조는 11월, 12월 달에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때는 아직 민법을 공부를 안 하셨기 때문에 등기법 시간에 설명을 드린 겁니다. 왜? 민법의 지식이 필요하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 등기법에서 출제되는 것만 설명을 드려요. 민법의 내용은 민법에서 공부하시는 거고 거기에 나와 있는 건 전부 다 민법의 내용입니다. 우리 등기법에서 나오는 게 아니니까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민법의 내용일지라도 우리 등기법에서 출제되는 건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민법에서만 출제되는 건 이제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다. 11월, 12월에는 설명을 했지만 그럼 요거는 이것도 민법에서만 나오는 건데 좀 보죠. 이건 부동산이고 갑이을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이 을은 임차권이 발생을 할 겁니다. 이 임차권은 물권인가요? 채권인가요? 채권입니다. 팔 때 물건을 빼곤 다 채권이에요.
그러니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저당권, 질권, 소유권, 점유권 이걸 빼고는 다 채권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채권입니다. 채권은 사람에 대한 권리죠. 맞아요. 따라서 이 을이 가지고 있는 이 임차권은 갑에 대한 권리입니다. 갑에게 저 부동산을 사용 수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합니다. 즉 사람에 대한 권리예요. 이 상태에서 갑이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갑의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변동이 되니까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이 소유권은 물건입니까? 채권입니까? 물건이에요. 물건은 물건에 대한 권리라고 했죠. 따라서 이 병이 가지고 있는 이 소유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입니다. 그렇다면 이때 병은 물건을 가지고 있고 을은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물건에 대해서는 어느 권리가 우선될 수밖에 없습니까? 병의 권리가 우선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셔요? 그렇죠. 요 을이 가지고 있는 건 감에 대한 권리고 요 병이 가진 권리는 물건에 대한 권리니까 이 물건에 대해서는 요 병의 소유권이 우선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물건은 채권에 우선한다 또는 매매는 임대차를 깨트린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소유권자로서 이 병은 을에게 소유권에 근거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민법에서는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불러요. 이걸 행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돌려줘야 돼요. 왜냐면 이 을이 가지고 있는 권리는 감에 대한 권리에 불과하고 이 부동산은 병이 가지고 있는 권리니까 당연히 반환을 해야 됩니다. 돌려줘야 돼요. 그러면 사용 수익을 못 하겠죠. 그 손해는 누구에게 청구하는 겁니까? 갑에게. 손해를 청구할 뿐입니다. 되셨을까요? 그런데 요 임차권이 등기가 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임차권이 등기부의 을구에 기록이 되면 얘기가 달라져요. 요게 공시가 된 거죠. 등기를 통해서 을의 임차권이 공시가 된 거죠. 공시가 된 상태에서 요 병이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등기부 확인하겠죠. 등기부를 확인했더니 을 명의의 임차권 등기가 실행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을의 임차권을 알고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은 을의 임차권을 감수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봐야 돼요. 감수하고. 이거 얼핏 이해가 되셔요? 따라서 이 병이 취득하는 권리는 임차권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 소유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이때는. 이걸 을의 임차권을 감수하고 소유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깨끗한 소유권이 아니라 이때는 임차권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 소유권 취득으로 봐야 돼요. 그러면 반환 청구할 수 있을 때 이 을은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못 돌려주겠다 이렇게 대항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공시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걸 대항적 효력 이렇게 부릅니다. 이 대항적 효력은 공시 방법을 갖추면 물건이건 채권이건 다 대항력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대항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 대항요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시가 되면 무조건 대항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등기는 대항요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더라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될 것은 채권의 대항요건뿐만 아니라 물건이건 채권이건 다 대항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얼핏 되셨을까요? 되셨죠? 넘기겠습니다. 등기제도의 필요성은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부동산 등기제도의 특징 나와 있는데 먼저 신청주의는 다음 주에 상세하게 할 거고요. 그 앞에 물적 편성주의를 좀 보겠습니다. 물적 편성주의. 갑은 젊어서 아주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젊어서 아주 열심히 일을 해서 압구정동에 100평짜리 아파트 한 채 갖고 있습니다. 압구정동에 현대아파트 100평짜리 한 채 갖고 있는데요. 시가는 얼마일까요? 100평. 압구정동. 쟤네는 평당 1억 넘어갔어요. 이미. 네. 한 100억 정도 될 겁니다. 세상이 망할 것 같아요. 아파트 한 채 100억이라고. 참네. 그 다음에 서초동에 10층짜리 빌딩 하나 갖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의 로망이죠. 강남의 빌딩 한 전직 법무부 장관의 와이프도 이게 네 서초동에 10층짜리 빌딩 하나 갖고 있습니다. 시가는 한 500억 정도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세종시에 택지 3만 평 갖고 있습니다. 어마무시하죠. 네.
도대체 무슨 일을 해서 아마 중개업, 부동산 중개업 했던 것 같아요. 젊었을 때 중개업을 빼고서는 이렇게 벌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등기부를 편성해야 되는데 사람을 기준으로 등기부를 편성할 때 이를 인적 편성주의라고 부릅니다. 사람을 기준으로 등기부를 편성할 때 인적 편성주의라고 부르고요. 물건을 기준으로 등기부를 편성할 때 물적 편성주의라고 부릅니다. 물건은 동산과 부동산이 있는데 우리 등기법은 동산은 다루지 않죠. 그러니까 부동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인적 편성주의에 의한다면 등기부가 몇 개가 존재할까요? 2개. 한 사람만 있잖아요. 등기부 몇 개 있겠습니까? 하나만 만들어집니다. 물건을 기준으로 등기부를 편성한다면 등기부 몇 개가 존재할까요? 등기기록이 3개가 존재할 겁니다. 그러면 물적 편성주의와 인적 편성주의의 차이점 느끼십니까? 느낄 수 있죠. 그런데 우리 부동산 등기법 제15조에는 한 필의 토지, 한 동의 건물마다 하나의 등기기록을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필의 토지, 한 동의 건물마다 하나의 등기기록을 둔다라고 15조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의 부동산마다 하나의 등기기록을 둔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1부동산 1등기기록의 원칙이라고 불러요. 1부동산 1등기기록의 원칙이 우리 부동산 등기법 15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인적 편성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까? 물적 편성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까? 물적 편성주의를 채택하고 있죠. 명문으로 15조에서 물적 편성주의를 채택하고 있고요. 또 하나 영국과 미국에서는 레코딩 시스템이라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데요. 이 레코딩 시스템을 번역할 때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연대적 편성주의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 시험에 한 번 출제된 적이 있어요. 책에는 레코딩 시스템이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없죠. 요것도 출제가 됐어요. 레코딩 시스템이라는 원어가. 예전에 한번. 그럼 이 레코딩 시스템은 뭘까요? 기록하는 체계, 기록하는 원칙,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 연대적이라는 얘기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라는 뜻이에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럼 이 레코딩 시스템 연대적 편성주의는 어떠한 방법을 얘기하느냐면 여기에 이렇게 부동산이 있습니다. 소유자는 갑이고요.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서 작성하겠죠. 매매 계약서가 작성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매매 계약서에 공적인 증거력을 부여하기 위해서 공증을 받습니다. 공증을 받은 다음에 공무소에 가서 영국과 미국은 등기소라는 국가기관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공무소라고 불러요. 공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장소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공무소에 가서 이 공증을 받은 계약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이 공무서에는 공증을 받은 계약서 한 장이 있겠죠. 1년 후에 어른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 매매 계약서가 작성이 될 텐데 이 계약서에 공증을 받습니다. 그리고 공무소에 가서 제출을 합니다. 2장이 차려져 있겠네요. 1년 후에 이 병은 정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계약서가 작성이 될 겁니다. 계약서에 공증을 받아요. 그러면 공무소에 가서 제출을 합니다. 그럼 공무소에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공증을 받은 계약서가 차곡차곡 기록되어 있겠네요. 이걸 연대적 편성주의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얼핏 되셨을까요? 네. 이건 영국과 미국에서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우리나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근데 출제가 된 적은 있어요. 요게 우리나라는 뭘 채택하고 있다고요? 물적 편성주의. 그렇죠. 그게 1번 물적 편성주의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뒤에서 다 보시는 것들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민법에서 보시고 뒤에서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8쪽을 보시면 부동산 등기 종류가 나와 있는데 등기 대상 기능에 의한 분류. 첫 번째, 사실의 등기. 아까 보셨죠? 부동산 표시에 관한 등기는 표제부에 한다고 했죠.
이걸 뭐라 불렀습니까? 사실에 관한 등기라고 불렀고요. 그 다음에 권리에 관한 등기, 갑구, 을구에서 이루어지는 등기를 권리에 관한 등기라고 불렀죠. 그렇죠. 그걸 설명이 됐고요. 그 다음에 내용에 의한 분류, 여기서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게 거기 기입등기입니다. 기입등기. 기입등기 보시면 첫째 줄에 새로운 등기원인 있습니까? 네. 밑줄. 새로운 등기원인 빗줄. 두 번째 옆에 새로 기입하는 등기 있습니까? 기입등기, 및 기입하는 등기, 새로 기입하는 등기, 밑줄. 그래서 이 기입등기라는 것은 새로운 원인에 의해서 새롭게 등기부에 기록하는 등기예요. 이걸 기입등기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습니다. 소유권자는 갑이고요. 갑이 을에게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을 설정해 줍니다. 그러면 을은 전세권 등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등기부에 등기가 될 텐데 이렇게 등기가 될 거예요. 을구에 1번 전세권 설정, 그 다음에 등기원인은 설정 계약, 설정 계약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을, 그 다음에 전세금 10억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전세 금액이 10억에서 15억으로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등기할 겁니다. 1의 1, 1번 전세권 변경 15억, 그리고 이렇게 지워줍니다. 이걸 변경 등기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변경 등기는 기존의 전세권 등기를 전제로 해서 변경 등기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 이건 새로운 원인에 의해서 새롭게 기록되는 등기가 아니에요. 기존의 전세권 등기가 있다는 걸 전제로 해서 그 이후에 이걸 바꾸는 등기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새로운 원인에 의해서 등기부에 새롭게 기록이 되기 때문에 이건 기입 등기라고 하지만 이런 변경 등기나 말소 등기나 경정 등기나 다른 등기들은 기존의 등기를 전제로 하는 등기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기존의 등기가 전혀 없을 때 새로 기록하는 등기, 이걸 기입 등기, 기입 등기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거기 기입 등기와 넘겨보시면 변경 등기, 경정 등기, 말소 등기, 멸실 등기, 말소 회복 등기라는 게 있는데 요 2번부터 6번까지는 전부 다 기존의 어떤 등기를 전제로 해서 그 이후에 나타나는 등기입니다. 맞아요. 근데 기입 등기는 기존의 어떤 등기를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처음으로 기록하는 등기예요. 그럼 기입 등기 좀 얼핏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기입 등기가 한 번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새로운 원인에 의해서 등기부에 새롭게 기입하는 등기가 기입 등기고 2번부터 6번까지는 기존에 어떤 등기가 있다는 걸 전제로 해서 그 이후에 나타나는 등기들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타나는 겁니다. 2번부터 6번까지는 뒤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할 거고요. 이제 3번의 형식에 의한 분류를 보겠습니다. 등기는 형식에 따라서 독립등기와 부기등기로 나누는데요. 이 독립등기는 숫자 하나가 독립적으로 구성된 등기라고 해서 독립등기라고 부릅니다. 숫자 하나가 독립적으로 구성된 등기, 독립등기라고 불러요. 이렇게 숫자 하나로 구성된 등기를 독립등기 이렇게 부릅니다. 숫자 하나가 독립적으로 구성된 등기, 독립등기. 부기등기는 요 부자가 붙일 부자입니다. 그리고 요 기는 기록할 기자예요. 그래서 독립등기에 붙여서 기록하는 등기, 이를 부기등기라고 부릅니다. 독립등기에 붙여서 기록하는 등기, 독립등기에 붙여서 기록하는 등기, 독립등기에 붙여서 기록하는 등기, 이런 형태의 등기가 전부 다 부기등기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독립등기에 붙여서 기록하는 등기, 독립등기에 붙여서 기록하는 등기, 붙여서 기록하는 등기, 이런 형태의 등기가 부기등기예요. 마찬가지겠죠. 독립등기에 붙여서 기록하는 등기, 붙여서 기록하는 등기, 붙여서 기록하는 등기, 이를 붙일 부자와 기록할 기자를 써서 부기등기라고 부르는데요. 요 문구와 요게 매치가 잘 안 돼서 요것과 매치시키기 위해서 이 독립등기를 주등기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독립등기, 주등기, 그 다음에 부기등기로 나눈 겁니다. 독립등기와 주등기는 같아요. 그럼 부기등기는 주등기에 붙여서 기록하는 등기, 독립등기에 붙여서 기록하는 등기를 뭐라 부른다고요? 부기등기. 그러면 붙여서 기록하는 이유가 있겠죠. 맞습니까? 주등기에 붙여서 기록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주등기, 독립등기에
순위를 유지하고 싶을 때 주등기에 붙여서 기록합니다. 이거 얼핏 이해가 되실까요? 두 번째, 주등기와의 독립등기와의 동일성을 표현하고 싶을 때 독립등기에 붙여서 기록합니다. 주등기의 순위를 유지하고 싶을 때, 주등기와의 동일성을 표현하고 싶을 때 주등기에 붙여서 기록하는 등기가 뭐라고요? 부기등기, 부기등기라고 부릅니다. 얼핏 이해가 되셔요? 그러면 설명을 드립니다. 이게 시험에 아주 잘 나오기 때문에 거의 매해 나온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존재하고요.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줍니다. 그러면 을은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게 됩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게 돼요. 처음으로 이루어졌겠죠. 그러면 등기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될 겁니다. 갑구일까요? 을구일까요? 네? 갑구예요? 을구예요?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전부 다 갑구. 소유권 이외에 걸리는 전부 다 을구. 이거는 소유권이 아니죠. 따라서 어디에 기록되겠습니까? 을구. 을구. 이렇게 기록이 될 겁니다. 1번 처음으로 했으니까 1. 전세권 설정 을 10억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전세금은 10억으로 하겠습니다. 10억. 전세금은 10억.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되셨죠? 그 이후에 갑은 이명박 씨에게 돈을 빌리고 저당권을 설정해 줍니다. 돈을 빌리고 저당권을 설정해 줘요. 그러면 요 이명박 씨는 두 번째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게 될 겁니다. 되셨나요? 그러면 등기부에는 이렇게 기록이 돼요. 2번 저당권 설정 이명박. 금액은 3억으로 하겠습니다. 3억 이렇게 기록이 될 겁니다. 이렇게 될 거예요. 이때 요 을은 요 전세권을 다른 자에게 넘기고자 합니다. 급히 돈이 필요해서. 그래서 요 을은 병에게 전세권을 이전합니다. 고스란히 넘긴다는 뜻이에요. 이는 옮길 이, 저는 구를 전. 전세권을 고스란히 넘길 때 이전이라는 용어를 써요. 그러면 병은 전세권 이전 등기라는 걸 하게 됩니다. 이거 몇 번째 이루어졌을까요? 네? 아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아니에요. 세 번째죠. 3번. 그럼 이렇게 등기가 될 겁니다. 1번 전세권이 이전되었음을 공시합니다. 누구에게? 병에게. 여기까지 되셨나요? 이때 이 부동산이 경매 절차로 넘어갑니다. 경매 절차로 넘어가면 경락대금이 나오겠죠. 이 경락대금으로부터 이제 배당을 받아갈 겁니다. 이때 을은 자신의 전세권을 고스란히 병에게 넘겼으니까 빠져나가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요 이명박 씨와 병은 배당을 받아가야 될 거예요. 배당을 받아갈 때는 요 순서에 따라서 배당을 받아갑니다. 요 순서에 따라서.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그러면 여러분이 병이라고 한다면 을의 전세권을 돈 주고 살까요? 안 살까요? 안 사요. 왜요? 후순위로 밀려나죠. 을일 때는 선순위였는데 병일 때는 후순위로 밀려나죠. 그러면 얘가 먼저 배당을 받아갑니다. 찌끄러기에 대해서 얘가 배당을 받아가요. 그러면 이 병은 전세금 이거 더 줬겠, 아니 10억 줬겠죠. 10억 주고 이 전세권 살까요? 안 살까요? 안 사요. 그러면 사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요 순위를 병에게 고스란히 유지시키면 됩니다. 맞습니까? 요 을의 순위를 병에게 고스란히 유지시키면 살까요? 안 살까요? 살 겁니다. 그럼 어떻게 유지시키느냐면 여기에 주등기에
붙여서 기록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병이 이명박보다 선순위가 유지가 돼요. 그럼 거래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될 겁니다. 이때 이 이명박은 손해가 발생할까요? 발생하지 않을까요? 안 해요. 처음부터 어차피 이순위라고 생각하고 돈을 빌려줬겠죠. 맞아요. 그런데 이순위가 여전히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다. 얘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거 얼핏 이해가 되셔요? 따라서 주등기 순위를 유지하고자 할 때 주등기에 붙여서 기록하는 게 뭐라고요? 부기등기. 그러면 여기 3번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에 붙여서 기록하는 겁니다. 순위를 유지하고자 할 때. 얼핏 이해가 되셔요? 그러면 병이 또 전세권을 이전시킵니다. 이번엔 A에게. 그러면 전세권 이전 등기하겠죠. 그러면 요 병의 순위를 요 A에게 유지시켜야 되겠습니까? 유지시켜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붙여서 기록합니다. 그러면 요 순위가 고스란히 유지가 되는 겁니다. 이걸 뭐라 부르냐면 주등기에 붙여서 기록한다고 해서 부기등기라고 했죠. 그럼 이거는 부기등기에 붙여서 기록했으니까 부기의 부기라고 불러요. 부기의 부기. 되셨을까요? 그러면 또 한번 가보죠. B. 전세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A의 순위를 B에게 유지시켜야 되겠네요. 맞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등기할 겁니다. 여기에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붙여서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이건 부기의 부기 이렇게 부를 겁니다. 얼핏 되셔요? 그러면 하나의 법칙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소유자를 기준으로 할 때 첫 번째 도출된 등기는 무슨 등기일까요? 주등기, 독립등기. 맞아요. 두 번째 도출된 등기는 두 번째 도출된 등기는 부기등기. 세 번째는 부기의 부기. 네 번째는 부기의 부기. 그러면 소유자로부터 100번째는 부기가 몇 번 나올까요? 99번. 이거 얼핏 이해가 되셔요? 보통은 부기의 부기까지는 출제를 합니다. 부기의 부기까지. 이러한 원칙에 입각해서 부기가 붙어 나가는 겁니다. 이거 얼핏 이해가 되셔요? 그래서 다음 중 부기등기인 것은 부기등기가 아닌 것은 이런 거 자주 출제가 되는데 요 그림만 그리실 줄 알면 이건 외우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문제는 요 그림을 그리실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건 민법 지식이 올라가면서 저절로 그리는 겁니다. 민법 지식이 올라가면서 여기까지 되셨나요? 이게 바로 순위를 유지하고자 할 때 주등기 순위를 유지하고자 할 때 주등기에 붙여서 기록하는 등기 부기등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게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그림만 그릴 줄 알면 아주 쉬운 문제가 돼버려요. 하나 더. 여기 이제 저당권자는 이명박 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이름이 너무 싫어요. 어렸을 때는 이 이름에 자부심이 많이 있었는데 투표권을 행사한 다음부터는 이 이름이 너무너무 싫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꾸고자 합니다. 뭐라고 바꾸냐면 이명박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때 여기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저당권의 등기명인 표시사항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등기명인 표시사항이 뭐냐면 이름, 주민번호, 주소입니다. 이름, 주민번호, 주소.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바꾸는 등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저당권의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라고 불러요. 등기명인 표시사항이 바로 이름, 주민번호, 주소를 얘기하는데 이름, 주민번호, 주소를 바꾸는 등기가 뭐라고요?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라고 불러요. 되셨나요? 그러면 이때 요 이명박과 이 이명박은 같은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이라는 걸 표시를 해야 됩니다. 맞아요. 같은 사람이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붙여서 기록을 해야 되더라는 겁니다. 이거 얼핏 이해가 되셔요? 그러면 이렇게 될 겁니다.
2번 저당권의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그리고 이명박. 그리고 요 이름은 지워줘야 되겠죠. 그리고 요 이명박과 요 이명박은 같은 사람이라는 걸 표시해야 되니까 여기에 붙여서 기록을 합니다. 되셨을까요? 그러면 또 바꾸고 싶어요. 뭔가 맹한 느낌이 있어서 이번엔 뭐로 바꿀까요? 이명복. 그러면 또 저당권의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이명복과 이명박은 같은 사람이라는 걸 표시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에 붙여서 기록하는 겁니다. 부기에 부기. 얼핏 되셨을까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이제 이걸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순위 유지. 소유자로부터 첫 번째는 무슨 등기? 주등기. 두 번째는 부기등기. 세 번째는 부기부기.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소유자부터 첫 번째는 주등기. 두 번째는 부기등기. 세 번째는 부기의 부기. 이거 갖고 다 해결이 돼요. 얼핏 되셨을까요? 그러면 212쪽을 보시면 부기 등기가 나와 있는데 거기 부기로 하는 등기 거기 9가지가 나와 있죠. 8가지. 이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더 많아요. 이런 거 외우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갖고 다 해결합니다. 순위 유지, 동일성 표현. 그래서 이건 안 외우셔도 돼요. 나중에 다 설명을 따로 드릴 겁니다. 굉장히 쉬운 문제로 바뀌어요. 안 외우셔도.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오른쪽에 등기 효력에 따른 분류 종국 등기 예비 등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뒤에 등기의 효력 볼 때 보실 겁니다. 뒤에 따로 설명할 기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215쪽을 보십니다. 등기사항이라고 나와 있는데 등기사항은 등기부에 기록할 사항을 등기사항이라고 부르는데요. 실제법상의 등기사항과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이 있네요. 그렇죠? 그럼 실제법상의 등기사항이 뭐고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이 뭔지를 책에 있으니까 설명을 드립니다. 뭐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닌데 실제법은 뭘 얘기할까요? 민법을 얘기합니다. 민법 186조에는 어떠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을까요? 우리 민법 186조에는 이러한 내용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 이 안에 물권행위라는 게 있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게 되면 갑이 가진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변동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에는 법률행위 플러스 등기 물권 변동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186조의 내용입니다. 법률행위 플러스 등기 물권 변동. 법률행위는 채권행위가 아니라 물권행위예요. 물권행위. 그러면 이제 실제법상의 등기사항은 뭐냐면 실제법은 민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맞아요? 실제법은 민법을 얘기하는 건데 그럼 이 실체는 법의 실체는 뭘 법의 실체 권리 의무를 얘기합니다. 법의 실체는 권리와 의무를 얘기해요. 그래서 민법을 실체법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민법에는 권리 의무와 관련된 내용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민법을 실체법이라고 부릅니다. 얼핏 이해가 되셔요.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권리 위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의무 위주로 논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사회죠. 그래서 권리 위주로 논의가 이루어져요. 그런데 이 권리 중에서 등기와 관련된 권리는 아까 뭐라고 했죠? 원칙적으로 물권. 맞아요. 그래서 이 권리는 원칙은 등기와 관련된 건 물권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물권과 관련된 법, 물권 변동과 관련된 법을 실체법이라고 불러요. 물권 변동과 관련된 법을 실체법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절차법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절차와 관련된 법. 우리 부동산 등기법은 절차법이라고 부르는데요. 등기 절차와 관련된 법률이라는 뜻이에요. 등기가 이루어지는 절차를 규율하는 법. 그래서 등기법을 절차법이라고 부르고 민법을 실체법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물권 변동과 관련된 법을 실체법.
등기 절차와 관련된 법을 절차법 이렇게 불러요.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이 등기와 관련된 사항은 실제법상의 등기사항일까요? 아닐까요? 물권 변동과 관련된 등기사항이죠. 따라서 이 등기사항은 실제법상의 등기사항일까요? 아닐까요? 이 등기가 이루어지면 물권이 변동되지 않습니까? 물권 변동과 관련된 등기사항이 뭐라고요? 실제법상의 등기사항. 그럼 이 등기와 관련된 사항은 실제법상의 등기사항일까요? 아닐까요? 네? 아니, 어렵게 생각하지 마셔요. 물권 변동과 관련된 사항을 실제법상의 등기사항이라고 불러요. 이 등기는 물권 변동과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이 등기와 관련된 사항은 실제법상의 등기사항이라고 부릅니다. 되셨나요? 186조의 등기와 관련된 사항은 실제법상의 등기사항이에요. 두 번째, 요 등기는 등기법의 적용을 받을까요? 받지 않을까요? 즉, 등기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이 등기가 될까요? 안 될까요? 모든 등기는 등기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돼야 돼요. 이 등기도 등기법의 적용을 받겠죠? 그러면 이 등기는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입니까? 아닙니까? 맞죠? 이거는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이기도 해요. 186조는 실제법상의 등기사항이면서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인데요. 이유는 물권 변동과 관련된 등기와 관련된 거니까 실제법상의 등기사항. 등기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절차법의 등기사항입니다. 186조의 등기는 얼핏 이해가 되셔요? 그렇죠. 우리 법 187조를 보시면 여기 이러한 부동산의 권리가 법률 규정에 의해서 갑의 물건이 을의 물건으로 변동이 됩니다. 맞습니까? 이 법률 규정에 의해서 물건이 변동이 되니까 이 을은 물건을 취득하겠죠. 이거 민법에서 안 하셨어요? 했죠. 그런데 이 취득한 물건을 다른 자에게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갖춘 다음에 처분해야 되겠죠.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187조. 그러면 이 등기는 을이 물건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 관련이 있는 등기입니까? 아닙니까? 갑의 물건에서 을의 물건으로 물건이 변동되는 데 있어서 관련이 있는 등기예요? 아니에요? 네? 법률 규정에 의해서 갑의 소유권이 을의 소유권으로 넘어갔다는 겁니다. 등기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럼 이 등기는 갑의 물건에서 을의 물건으로 변동된 데 있어서 어떤 역할을 수행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어요. 물건 변동과 관련이 없는 등기입니다. 그러면 이 등기는 실제법상의 등기사항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물건 변동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이거 어려우셔요? 아니, 물건이 법률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변동이 되죠. 즉, 상속 규정에 의해서 갑 사망 시에 이 부동산의 소유권 누구에게 넘어갑니까? 을에게. 이때 을은 구태여 등기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갑이 사망하면 무조건 소유권이 넘어가니까. 따라서 이 등기는 병에게 처분할 때 하는 등기죠. 그럼 이 등기는 갑의 소유권에서 을의 물건으로 변동되는데 영향을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전혀 안 미쳐요. 따라서 이 등기는 실제법상의 등기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물건이 이렇게 변동되는 데 있어서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되셨을까요? 이때 병에게 처분하기 위해서 필요한 등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등기는 등기법의 적용은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아요. 등기법의 적용을 받으니까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이라고 볼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86조는 실제법상의 등기사항이면서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이고요. 187조는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일 뿐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관계가 있느냐면 모든 등기는 전부 다 등기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등기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모든 등기는. 맞아요. 따라서 모든 등기는 전부 다 등기법의 적용을 받아요. 그래서 이만큼이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인데 이 절차법상의 등기사항 중에서
물권 변동과 관련된 등기만 실제 법상의 등기사항이죠. 맞아요. 물권 변동과 관련된 등기는 이만큼만 있어요. 나머지는 물권 변동과 관련이 없고 처분과 관련된 등기죠. 그 중 일부만 실제 법상의 등기사항입니다. 물권 변동과 관련이 있는 등기사항만. 그러면 절차 법상의 등기사항이 이만큼이고 실제 법상의 등기사항이 이만큼인데요. 절차 법상의 등기사항이라고 해서 항상 실제 법상의 등기사항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이런 것들은 여기에 있는 것들은 절차 법상의 등기사항이지만 실제 법상의 등기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실제 법상의 등기사항은 절차 법상의 등기사항이기도 합니까? 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좀 어려워요. 이게 시험은 안 나오는데.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실제 법상의 등기사항이라 하면 물권 변동과 관련된 등기사항들, 이를 실제법상 등기사항이라고 얘기하고요. 실제법상의 등기사항도 등기법의 적용을 받죠. 따라서 실제법상의 등기사항도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은 등기법의 적용을 받는 등기사항들, 이를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이라고 부르고요. 양자의 관계는 어느 게 범위가 넓다고요? 절차법상의 등기사항. 네. 읽어보셔요. 시험은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한 페이지 넘겨 보시면 등기할 사항이 물건이 나와 있는데 이걸 좀 보겠습니다. 우리 민법에 의하면 물건을 크게 둘로 나눕니다. 어떻게 나누죠? 우리 민법에 의하면 물건을 네? 물건을 99조에서는 민법 99조에서는 이렇게 나눕니다. 움직이는 재산과 움직이지 않는 재산, 이렇게 나눠요. 동산과 부동산으로 나눕니다. 그런데 이 동산은 공시 방법이 뭘까요? 점이요. 등기와는 관련이 없죠. 이 부동산도 둘로 나눕니다. 어떻게 나눌까요? 토지와 민법에 의하면 그렇죠. 토지의 정착물, 이렇게 나눕니다. 우리 민법에서 토지와 토지의 정착물로 나누는데요. 이 토지는 등기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토지 등기부 있죠. 따라서 토지는 등기할 수 있겠습니까? 등기할 수 있습니다. 토지의 정착물은 토지가 이렇게 있을 때 토지를 옆에서 본 겁니다. 토지의 정착물은 가장 중요한 것이 건물이에요. 그 다음에 뭐 나무도 있을 수 있을 테고 전봇대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육교가 있을 수도 있고 강에는 다리가 설치되는 경우도 있겠죠. 맞아요. 이렇게 토지의 정착물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정말로 많습니다. 무제한입니다. 토지의 정착물은. 그런데 이 중에서 우리 등기법상 등기할 수 있는 정착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뭘까요? 건물. 물론 이 나무 같은 경우도 임목이 될 때는 임목등기부의 등기가 될 수 있죠. 근데 그거는 등기법에 적용을 받는 게 아니라 특별법에 적용을 받아요. 특별법에. 그래서 우리 등기법상은 등기할 수 있는 것은 건물 하나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눌 수가 있느냐면 토지의 정착물은 등기법상 등기할 수 있는 건물과 등기할 수 없는 건물 이외의 정착물로 나눕니다. 이렇게 나눈 이유 알 수 있습니까? 건물은 등기부가 있죠. 건물 이외의 정착물은 등기부가 없습니다. 우리 등기법상. 물론 임목등기부라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특별법상의 등기부예요. 우리는 등기법을 보는 거죠. 그래서 등기법상 등기부는 두 가지밖에 없죠. 건물 등기부, 토지 등기부. 따라서 토지의 정착물은 등기부가 있는 건물과 등기부가 없는 건물 위의 정착물로 나누겠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이거는 당연히 등기할 수 있을 테고요. 쟤는 우리 등기법상 등기부가 없어요.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등기할 수 있는 건물과 등기할 수 없는 건물 이외의 정착물을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구분하는 기준이 있는데 이 구분하는 기준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정착성이 있을 것. 이 건물 이외의 정착물 중에서도 정착성이 없는 것은 나중에 동산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정착성은 구체적으로는 동상과의 구별이에요. 정착성. 일정 기간 이상 땅에 고착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외기 분단성. 외기 분단성은 뭐냐면 외자가 바깥 외자입니다. 그리고 기는 공기할 때 그 기자예요. 그러면 외기는 바깥의 공기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바깥에 공기가 있으니까 안에 공기도 있겠죠. 바깥의 공기와 안의 공기가 분단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외기분단성이라고 불러요. 그럼 이 외기분단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지붕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사방에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벽이 설치되어 있어야 됩니다. 맞아요. 이건 결국은 뭘 얘기하느냐면 건물이 외관상 완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등기할 수 있는 건물이고 외관상 완성이 안 되면 건물 위의 정착물로서 등기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세 번째, 용도성을 갖춰야 됩니다. 용도성을 갖추면 등기할 수 있는 건물이 되는 것이고 용도성을 갖추지 못하면 등기할 수 없는 건물 위의 정착물이 된다는 건데요. 이 용도성은 뭐냐면 갑은 숙박업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숙박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숙박업 용도에 건물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숙박업을 할 수 있죠. 따라서 이 갑은 자신이 갖고 있는 토지 위에 건물을 짓습니다. 이렇게 건물을 지었어요. 그러면 땅에 딱 붙어 있습니까? 정착성이 있죠. 두 번째, 바깥의 공기와 안의 공기가 분단되어 있습니까? 지붕이 설치가 됐고 사방에 벽이 설치가 됐으니까 외기분단성이 있겠죠. 이 상태에서 갑은 숙박업 운영할 수 있습니까? 지금이 뭐 조선시대나 고려시대라서 여기 모닥불 피워놓고 알아서 자고 가라 이렇게 할 수는 없죠. 그래서 뭐가 설치돼야 될까요? 객실. 객실이 설치돼야 됩니다. 객실이 설치가 되면 이제 이 건물은 숙박업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있을 거예요. 물론 그 안에 비품 같은 거 다 들어가 있겠죠. 그러면 이걸 뭐라 부르냐면 용도성을 갖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 건물이 지어진 목적, 그 건물이 지어진 용도가 있겠죠. 그 목적이나 용도를 달성할 수 있을 만큼 완성이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결국은 이 용도성은 건물이 내부적으로 완성될 걸 요구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을 다 충족한다면 건물 등기부에 등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면 건물 이외의 정착물로서 등기가 불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얼핏 이해가 되셔요?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정착성, 외기분단성, 용도성. 이걸 외우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때는 218쪽 있습니까? 218쪽을 보시면 거기 아래 표가 있죠. 그 표를 외우셔도 돼요. 그 표를 외우시든지 아니면 이걸 외우시든지 둘 중에 하나는 외우셔야 돼요. 네. 그러면 대표적인 등기할 수 있는 건물 예를 하나, 그 표는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아직은 설명드려도 어려우실 테니까 대표적인 거 하나만 보죠. 하나가 아니라 몇 개 보죠. 농업용 고정식 온실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등기할 수 있는 건물일까요? 아닐까요? 따져보죠. 정착성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요? 두 번째, 외기분단성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요? 바깥의 공기는 차운 공기겠죠. 이건 온실이니까 안의 공기는 따뜻한 공기일 테고 그러면 지붕 설치됐을 테고 벽이 설치됐겠죠. 세 번째, 용도성 갖췄겠습니까? 왜요? 농업용. 등기할 수 있는 대표적인 건물입니다. 농업용 고정식 온실. 등기할 수 있는 대표적인 건물입니다. 이건 어떨까요? 비각. 비는 비문이란 뜻이고요. 각은 집각자예요. 집각자. 비문의 집이란 뜻입니다. 여기는 만주 지역이고 만주 지역에 강계토 대왕 비문이라는 게 있는 거 혹시 아십니까? 만주 지역에 강계토 대왕 비문. 여기 이렇게 쓰여져 있대요. 이것은 천하의 중심지고 나는 하늘의 아들로서 여기서 뭐 나를 잘 운영했다. 뭐 이렇게 쓰여져 있대요. 강계토 비문에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네.
그러면 시간이 많이 흘러갔다면 이게 언제 세워진 거예요? 5세기쯤에 세워졌죠. 시간이 많이 흘러가면 비바람 불 테고 그러니까 이거 안에 비문들은 어떻게 될까요? 침식작용에 의해서 다 없어지겠죠. 맞아요. 그럼 이런 침식작용, 풍화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붕 설치해야 되고 벽도 설치해야 되고 사람들이 쳐다봐야 되니까 여기다가 유리로 벽을 설치할 겁니다. 유리로. 여기 비각이라는 겁니다. 비문의 집. 그러면 이 비각은 등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첫 번째, 정착성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딱 붙어 있잖아요. 땅에. 두 번째, 외기분단성 있을까요? 있죠. 안의 공기와 바깥의 공기가 지붕과 유리벽을 통해서 차단되어 있죠. 세 번째, 용도성 있겠습니까? 네. 있습니다. 비문 보호 용도. 맞아요. 세 가지 요건을 다 충족했으니까 비각은 등기할 수 있겠습니까? 등기할 수 있습니다. 등기할 수 있는 대표적인 건물이에요. 주유소 닷지.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데요. 주유소 캐노피라고도 부릅니다. 그럼 이 주유소 닷지, 주유소 캐노피는 뭘 얘기하느냐면 주유소를 가보시면 지붕이 있고 기둥이 있고 여기 주유기가 달려있고 차가 정차하면 기름 넣죠. 맞아요. 이때 이 지붕과 기둥으로 구성된 구조물을 주유소 닷지 또는 주유소 캐노피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거 등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요? 벽이 없으니까 등기가 불가능합니다. 얼핏 이해가 되셔요? 그러면 이건 어떨까요? 비닐하우스. 등기할 수 있는 건물일까요? 아닐까요? 왜요? 맞습니다. 언제든지 해체해서 다른 곳으로 옮겨서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정착성을 인정하지를 않아요. 따라서 등기할 수 있는 건물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억해 두시면 거기 표에 있는 걸 안 외우셔도 나중에 하나씩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거 외우기 싫으시면 표에 있는 걸 외우시면 돼요. 네, 여기서 출제가 자주 되니까 이거 얼핏 이해가 되실까요? 네, 그러면 다시 책으로 가겠습니다. 216쪽을 보시면 등기할 사항이 물건 나와 있고요. 1번에 토지가 있죠. 토지는 등기할 수 있습니까? 있겠죠. 토지는 등기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토지는 필지별로 등기를 하게 돼요. 필지의 개념은 자연적으로 발생한 개념입니까? 아니면 사람이 선을 그어서 인위적으로 만든 겁니까? 인위적. 따라서 오른쪽 끝에 줄을, 꼭대기 줄을 보시면 인위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있죠. 사법시험에도 나온 적이 있어요. 민법에서. 그 다음에 사건의 목적이 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건은 사자가 개인 사자고 건은 권리란 뜻이에요. 개인 사자와 권리할 때 그 건자를 쓰는데요. 이 권리 중에서 으뜸이 되는 권리 뭐가 있죠? 소유권. 그럼 이 사건의 목적이 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개인이 소유할 수 있다 이라는 뜻이에요.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사건의 목적이 되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개인이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사건의 목적이 되는 것만 거래가 가능하겠죠.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것만 거래가 가능하겠죠. 맞아요. 따라서 사건의 목적이 되는 것만 등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공유수면 하의 토지는 등기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요. 공유수면은 바다를 얘기합니다. 이거 해안가인데 여기가 바다예요. 그러면 토지와 바다의 경계는 뭐죠? 토지와 바다의 경계는 최대 만조위. 최대 만조위라고 했죠. 이때 이걸 바다를 공유수면이라고 하는데 이 공유수면 안의 토지 이거 등기할 수 있습니까? 토지 자체가 아니에요. 토지는 여기 최대 만조위선 위부터 토지입니다. 이건 바다로 봐야 되지 토지로 보지를 않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셔요? 그러면 등기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사건의 목적이 되는 토지는
즉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토지는 비록 공용 제한을 받고 있더라도 공용 제한은 공익적 용도의 제한이란 뜻입니다. 공익적 용도의 제한. 그걸 줄여서 공용 제한이라고 불러요. 공용 제한을 받고 있더라도 그 토지에 관한 사건의 변동에는 등기를 요하며 등기의 목적물이 된다.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토지는 설령 공익적 용도의 제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등기할 수 있다는 뜻인데요. 여기에서 책에는 없는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하천법상의 하천이 중요합니다. 하천. 하천법상의 하천이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한강, 낙동강, 영산강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이 하천은 옛날에는 2008년도까지는 하천은 국가 소유입니다. 무조건. 하천은 무조건 국가 소유였어요. 개인이 거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사건의 목적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따라서 등기가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무조건 국가 소유이고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등기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말에 구규제를 폐지합니다. 더 이상 국가 소유가 아닙니다. 개인이 거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하천은 원칙이 등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규제가 폐지가 됐으니까 등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소유권 등기, 저당권 등기 다 가능해요.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 다 가능합니다. 문제는 이 하천은 공익적 용도로 제한을 받아요. 즉, 이 하천은 생활용수 공급하죠. 한강물 갖고 대한민국 사람, 아니, 그 수도권 사람들이 수돗물 먹는 거 아닙니까? 생활용수 제공합니다. 두 번째, 농업용수 제공합니까? 농업용수. 벼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물을 끌어다 써야 되죠. 그럼 강에서 끌어다 쓰는 경우가 많아요. 하천 주변의 토지는. 맞아요. 공업용수 제공합니까? 제공하겠죠. 그렇다면 모든 등기가 가능하다고 해서 용익적 물건도 등기할 수 있게 하면 용익적 물건자는, 용익물건자는 이 하천을 독점적으로 사용이 가능해져 버려요. 맞아요. 따라서 모든 등기는 가능하지만 이러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금지되는 등기가 있습니다. 특정인에게 독점적 사용이 가능한 등기들은 여전히 금지시켜야 됩니다. 이거 얼핏 이해가 되셔요. 그러면 특정인에게 독점적 사용이 가능한 권리에 관한 등기는 뭐가 있습니까? 지상권 등기, 지역권 등기, 전세권 등기, 뭐죠? 용익물권. 맞습니까? 그리고 임차권 등기, 용익채권. 이 등기만큼은 여전히 금지시킵니다. 따라서 하천법상의 하천은 모든 등기는 다 가능하지만 4개의 등기만큼은 금지시킵니다. 뭐가 있을까요? 용익물권, 용익채권 4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등기는 여전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거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되셨을까요? 네. 그 다음에 여기까지 보고 잠시 쉬겠습니다.